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추천을 해서 가게 됐었고, 되게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데를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있는 아틀리에들이 많이 있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중대형 사무실들을 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장세양 선생님이 이끄는 이제 공간, 또 뭐 원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분의 파트너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윤승종 선생님부터 이제 민현식 선생님이 제일 막내셨던 것 같고, 거기하고 또 일건, 그리고 이제 정림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중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회사들의 어떤 특성하고 좀 관계가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기질이 있는 건 좋아하지만 어떤 집단적 기질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림은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뭐 작가적 성향이 이렇게 강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꽤 좋은 작업들을, 그때 아마 거의 매년 가요패상을 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은 작업을 일관되게 쭉 해왔지만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되게 존중되는 것 같은 분위기, 그게 아마 정림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그런 이유로 아마 정림을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안영배 교수님 추천을 받았는데, 안영배 교수님이 아마 그 김정철 회장님하고 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추천이면 그냥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예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채를 통해서 하게 됐고, 아마 그 공채가 그때, 그 전에는 이렇게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었고, 그 전에도 한 적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추천으로 뽑았다가, 이제 제가 들어갔던 해에는 공채로 뽑았고, 이틀간의 설계 실기 시험, 그리고 이제 하루 면접,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됐는데, 그때 면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임원 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실 실장들 꽤 많은 분들이 면접에 들어와서 그 작품에 대한 것, 또 각각의 생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설계 6실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5개 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설계 5실 갔는데, 국순모 실장이라고, 이분은 이제 디자인 쪽보다는 이제 다른 능력이 좀 있는 분이었어서, 제가 있던 실은 그렇게 정림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일을 하는 그런 실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저는 중심이 됐던 인물은 그 최태용 이사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실의 실장을 맡고 있었고, 아마 그 당시 정림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그 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이었고, 저는 이제 정림의 작업이 그 당시에도 꽤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때가 이제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참 이제 막 부각되고, 뭐 누구도 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던 때인데, 비교적 이렇게 정림의 작업들이 마치 이렇게 모더니즘의 후기 같은 인상으로 작업됐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단국대 태계도서관이라든지, 또 천안 캠퍼스의 건물들이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일들을 대부분 이제 그 최태용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역량 있는 분이 이제 방철린 선생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림의 색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방철린 선생은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셨는데, 약간 이제 작업 스타일이 공간의 후기 같은. 공간의 후기에 보면
강남에 있는 무슨 중국집 건물 같은 이렇게 약간 곡선 형태로 만드는 그런 영향이 좀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은 인상 작업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림의 작업하고는 약간 뭐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비교적 이렇게 좀 대표적인 실장들 중에서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최태용 이사가 단연 정림의 어떤 분위기와 또 정림에서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한 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배가 최태용 선생님 조금 더 위. 조금 더 위셨었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느낌상. 기억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분은 사실은 정림에서 더 오래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근데 어떤 시점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하여튼 뭐 독립하셔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건축가로서의 길을 이렇게 좋은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제 검색을 하면 화가로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방철리 선생님의 대표작이 그 당시 부산여대 마스터 플랜 현상 공모에서 되고 그래서 그 여대 그러니까 부산여대를 옮기는 프로젝트였어서 마스터 플랜과 더불어서 거기에 건물들을 여러 개를 했죠.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가 꽤 규모 있는 작업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실은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잘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그 실장님이 디자인 쪽에 이렇게 역량이 있는 분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꽤 아무튼 운영은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거의 동년배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곧 임기를 다한 임진우 대표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였고 몇 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디자인에 있어서의 역할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 계층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일들 중에서 보면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본사 뭐 또 석유개발공사 본사 뭐 현상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해서 이렇게 당선됐던 일들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처음에 주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짧은 한 달여 정도의 현상 공모였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조병수 선생이 원래 이제 판실에서 있다가 저희 실로 이제 제가 현상 공모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옮겨와서 그 작업을 함께 했었죠.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설계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러니까 거의 기본 설계까지 끝내고 이제 제가 종합기술정보실로 옮겨왔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였고 또 중구 다동에 있는 시티은행 본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성관 선생이 설계한 그 당시 동아그룹 본사 이렇게 약간 크라운 있고 이렇게 포스트 모던 스타일의 건물 그 바로 옆에 이제 시티은행 본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장기신용은행 본점으로 설계가 된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담당자였고요. 그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고 또 실현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제3청사 현상 설계 아니요 그게 저기 대전에 이제 그 당시 제3청사 현상 설계는 그 최태용 이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각 실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저도 5실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당시 이제 문진호 대표도 그 팀 멤버였고 저하고 이제 최태용 이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광한 해안에 있는 이광한 소장은 이제 진행을 맡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30일이 좀 굉장히 규모가 큰 거의 18,000평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현상 공모 기간은 굉장히 짧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이제 PM으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병 선생이 이제 뒤늦게 합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9,000평 정도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그 위에 9,000평이 이제 교회 시설인데 이 본당 건물은 한 700 몇십 평, 760평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하의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그 기본 틀을 짜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고 그 이제 이 본당하고 이 유리 타워 뭐 이걸 디자인하는 외부에서 작업을 한 거는 이제 조병 선생이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 설계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종합기술정보실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임진우 대표도 관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제가 한 거는 아무튼 그 지하의 그 조직을 짜고 그 아무튼 지하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 만들었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본당하고 타워 그 계단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 단면은 계획 때 이미 있었고요. 아무튼 적층되듯이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은 이제 이미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아무튼 이제 진입로에 대한 그 계단 디테일들, 중앙 광장에서 그 유리 타워와 뭐 이 쉐입, 본당 형태, 그거는 이제 조금 선생이 주로 작업을 했던. 그 프로그램은 현장 설계 지침에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처음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의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예배하고 딱 바꾼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 이제 그 양재동에 있는 횃불 선교회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던 팀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회 이제 신입사원하고 둘이 거기 갔더니, 자신들이 강남에서 소망교회와 자기네가 대표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경쟁 구도처럼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남 사람들이 거기를 예배를 가는 거죠. 주말이면. 분당에서 가는 게 아니고 분당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엔 대부분이 강남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기다 교회를 줘놓고, 그러니까 멀리 간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쇼핑센터가 멀리 차 타고 가서 쇼핑도 하지만 거기 가서 이제 영화도 보고 음식도 사 먹고 뭐 이런 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실도 있어야 되고 고3도 가면 걔는 독서실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다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오늘 그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고 봤죠. 그렇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조직 설계라는 말이 갖고 있는 허구성, 당연히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만 그게 어떤 걸 이렇게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직 설계라고 하면 그게 그의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게 이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좋은 선례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당시 다동 빌딩을 설계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성관 선생님이 한 그 옆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이게 이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인데 그런 이제 그 다동 빌딩을 보면 저층부에는 그런 약간 장식적인 평면화됐지만 장식적인 그러니까 돌의 패턴을 가지고 장식화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더 모더니즘의 성격이 더 강한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조금은 그래도 이게 어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떤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치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모더니즘은 보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절제되고 정제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게 비교적 정림의 분위기와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뭔가 조직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조직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나 그런 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좋은 역할을 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IMF 이후에 이제 그 팀들을 다 외부로 내보냈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팀들이 정림해서 일하는 프로젝트 모든 걸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일부는, 예를 들면 이제, 기계 관련 일을 하는데, 내부 팀들이 못하고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부의 기계팀에서 한 사람이 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주기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기억으로는 아무튼 그런 테크니컬한 걸 담당하는 그 팀들이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설계자 입장과 그쪽 위주 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율했던 기억이 나고, 뭐, 견적, 이런 부분도 뭐, 어떤 경우는 가끔 이제 경력이 낮을 때는 견적실에 불려가서 견적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혼나면서 그 견적을 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꽤 균형 있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런 외부적인 동기가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88년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던 해가 이제 올림픽이고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시기에 사실 뭐 경제 성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도 하고 그래서 뭐 94년에는 한 5년 후면은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굉장히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성장과 또 아마 중국하고 우리가 개방한 것도 아마 92년쯤인 걸로 중국하고 저희가 이제 대만하고의 관계를 끝내고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가 아마 92년도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개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사실 이제 94년 제가 거의 그만두기 며칠 전에, 거의 한 열흘 전에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개방에 대한 요구 또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열망도 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뭔가 열망도 있지만 좌절도 있는 막 지금 이렇게 혼재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런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동기를 만들지는 않는데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광환 그 소장이 했던 역할이 좀 지대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특히 이제 김정철 회장님이 그걸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결단을 내리셨죠.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개방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동시에 있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때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의 그 경영혁신팀을 진행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경영 컨설턴트가 2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또 한편 미국과 일본의 대형 사무실들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미국에 뭐 당연히 뭐 SOM, 퍼킨스 앤 윌, 뭐 그 당시 KPF, 뭐 IMBA 사무실도 가봤고 뭐 그래서 특히 엘러베 베켓이라는 사무실은 뭐 그 미네아폴리스 본사에서 한 3일을 머무르면서 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거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사실은 다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대형 사무실 뭐 니켄세케이, 니곤세케이 이런 사무실들을 돌아봤는데 그때 극명하게 느낀 거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의 유형이 일본의 유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거의 가져다 쓰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기질적으로는 일본은 우리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약간 집단주의적 태도 이걸 이제 뭐 소위 이제 팀제와 풀제를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제 이 팀제는 다소 이렇게 아주 폐쇄적인 집단주의 같은 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풀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일과 성능 뭐 이런 관계로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풀제가 이런 동양적 관계, 지향적 이런 거에서는 또 적합한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뭐 동시에 들죠. 그러니까 일본식 뭐 이런 팀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훨씬 더 미국식의 우리 성향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도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절충하는 형식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실 단위에 보통 한 많으면 15명, 12명에서 한 요 정도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조직이죠. 근데 지금 본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풀제와 팀제의 절충 같은 그런 유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정식 회장님은 그것에 뭐 그게 반대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밑에서 오히려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면 김정철 회장님은 이제 설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확한 성격보다는 이렇게 약간 중도적 입장을 갖는 적이 많으셨고, 김정식 회장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좀 직선적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영혁신 그런 걸 이렇게 결단을 내릴 때를 보면 김정철 회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걸 또 지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관심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창일, 권동 이 두 분은 이제 디자인 쪽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리틱하는데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이제 김정철 회장님하고 김정식 회장님은 항상 이제 같이 들어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성향이 이제 누구 쪽으로 더 맞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분이 이렇게 빠지셔서 어느 한 성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작업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뭐 직접 작업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누가 더 끝까지 크리틱을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면 두 분 간의 그 서로의 그 어떤 충돌이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3청사 현상 설계할 때인데요. 그때는 뭐 두 분이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진 않으셨지만 물 밑에서 엄청난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이런 이게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게 저희가 느껴질 정도로 뭐 서로 양보를 못하는 단계도 있었죠. 조병 선생하고 박성웅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병 선생은 그 이전에 들어온 거고요. 박성웅 선생은 이제 경영 혁신 후에 그런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위에 임원들의 어떤 코멘트 형식으로 뭔가 이 설계안을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전문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초청한 게 박성웅 대표였고, 그러니까 조병 선생은 그냥 그 전 분위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이었죠. 좀 다르죠. 그 맥락은. 정님의 그 장점은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개방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를 가지면 저도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지를 갖고 뭔가 지향하고 그걸 끊임없이 뭐 하고자 하면 그 상황이 주어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이 저는 그러니까 소위 그 정님의 정체성, 뭐 조직 설계 이건 결국은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뭐 조봉희 선생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게 이렇게 그런 개방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정림에서의 경험은 나와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건 그런 거였어요. 아, 거기 있을 때는 내가 욕심내면 웬만한 건 다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 여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게 정량화, 정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조직 설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평가한다면 뭔가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 열린 구조 뭐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 제가 면허를 취득한 거는 95년에 취득했습니다. 이제 94년에 그만둔 거는 경영 혁신 과정에서 저도 혁신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모든 건축가들이 그렇지만 다 독립을 전제로 하죠. 근데 그 당시 아까 제가 이제 그 시기를 그러니까 열망과 좌절의 시기다 뭐 이렇게 그 시기를 제가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뭔가 이제 저도 독립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나가서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죠. 그런데 경영혁신팀에 있으면서 그 경영 컨설턴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신념이 경영 자원화 될 수 있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구조를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월 1일에 이제 경영혁신 발표회를 하고 저는 이제 10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가깝게는 뭐 방철린 선생, 이성관 선생 그분들은 뵀으니까요. 백문기 선생님은 못 뵀고 방철린 선생은 그게 이제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독립하시고 나서 이제 4.3 활동을 하시면서 정림에서의 그 경력을 이렇게 뺐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경력에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뭐 이렇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성관 선생님에 대한 인상도 사실은 그 당시 정림에 와서 하시는 거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탁월한 작업인데 어떤 거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동아그룹 사업 같은 뭐 이런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식의 설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도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이제 이 4.3이 하나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들이 뭐 저희 한참 선배들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완성됐다는 느낌보다는 막 이렇게 선언하고 막 그걸 채우고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있는 게 그게 퍽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신념을 어떻게 내가 왜냐면 저도 그 설계오실의 멤버들로부터 제가 분리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멤버들하고 똑같았고 특별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몇몇 출중한 선배들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들이 부럽긴 했죠. 부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의 또 뭐 우리가 본받을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저하고는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그게 이제 불안감이고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경영 혁신을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그 신념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화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찾는 순간에 사실은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은 뭐 자연스럽게 저희 세대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집단으로 하지 않았지만 다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4.3이 이제 닦아놓은 길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의 그러니까 실장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성관 선생님도 사실은 돌아와서 한 2년인가를 함께 있었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실장으로 있었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정림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의미 있게 얘기하지 않고 또 실제 작업도 약간 결이 달랐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태용 실장 이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 이후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존재감 있게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기서 끊긴 것 같은 인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은 정림의 그 시기의 어떤 작업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고 근데 이제 이 최태용 선생님이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실 출신 사람들 통해서 이제 화가로도 활동하고 그러신다고 뭐 초반에는 이제 현상 공모도 하고 뭐 당선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급격하게 좀 이렇게 지워져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시기를 얘기하기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이 근데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만약에 만났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그 당시 이제 그냥 여담 같은 얘기인데 그 연초면은 항상 그 회장님들하고 그 각 실들의 멤버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장님들한테 정림건축의 건축은 스티로폼 아키텍처라고 부른다. 그 당시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엄청 모든 모형을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좋은 성과도 이루지만 그걸로 인한 한계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뭐 이제 단국대 뭐그 학생회관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막 이렇게 조각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메스 모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충분히 아이디어가 포함될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단국대 퇴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메스를 띄워놨는데 이게 이렇게 격자 형태로 창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둥과 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창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격자를 짠 게 이게 창이고 나머지는 다 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스가 아니고 이렇게 면이라는 게 주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의 기회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제 그 당시 김정식 부회장님이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건가? 딱 그냥 바로 누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이성관 선생님이 이제 제가 신입사원 막 들어갔을 때 우리 실에 잠시 그래서 저하고도 한 2개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면을 주제로 한 건축의 사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별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시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비교적 그 최태용 그분이 여전히 그 정림의 걸 주도하면서도 뭐 이화여대 박물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렇게 약간
그 나뭇잎 같이 생긴 뭐 이런 것들 그때 보면 그게 약간 이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 그래도 이렇게 균형 잡힌 작업을 그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감각적으로 체득했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전 뭐 김정식 회장님 계셨을 때는 소위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오너가 곧 뭐 이제 디자인의 뭐 어떤 총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분들의 성함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정님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외부로부터 수혈받지 않고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경영진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 어떤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조직에서 오래 견디면서 리더가 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전적이고 이래야지 이게 그 경험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조직에서 있다 보면 순종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될 수 없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비교적 정님이 그런 열린 조직, 개방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내가 준비를 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준비를 하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경영자가 됐든 근데 예를 들면 뭐 거기도 지금 조직적으로 보면 디자인 프린시플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경영 대표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 프린시플이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든지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거는 결국 개인 개체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게 전체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특히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이 디자인의 그 실명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지금의 성격하고 잘 안 맞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임진우 대표가 TV에 뭐 무슨 리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뭐 임진우 대표가 뭐 청와대도 설계하고 뭐 인천공항도 설계하고 뭐 이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제가 민망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조화시킬 때 그 정님의 소위 조직 설계라고 하는 게 빛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과거가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린 구조에서 지금도 아무튼 그 경영자들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경쟁에 이전 투구하듯이 싸우는 분위기도 또 아니고 정님이 과거에도 늘 유지해왔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 투구하고 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저는 뭐 사실 그 내부 구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경쟁에서도 적당히 이기기도 하고 또 수의계약 같은 그 전통적인 수주 방법 이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된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그 조직 설계라는 말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좀 모호함을 좀 떨쳐내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지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조직 설계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조직 설계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틀리에 나와서 일해 보면 외부에서 보면 대형 조직들은 뭔가 연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연구 안 하고 아틀리에들이 연구하죠. 그러니까 마치 대형 조직들은 대부분 이게 소비자들이죠. 이렇게 어디서 한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조합만 해서 뭔가
시장에 내놓는 마치 이게 소비자, 거대한 소비자 그룹 같은 느낌인데 적어도 이제 정림 정로라면 하나의 어떤 하나의 문화를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결국 뭐 대형 사무실은 큰 프로젝트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도시하고 연관해서 고민하는 문제고 우리가 이게 도시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떤 이렇게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시선을 담아서 이렇게 지향점을 만들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도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형 사무실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떤 기반 위에서 하는가 이거를 좀 거기에 그런 연구하는 시간과 인력을 좀 배분해서 오히려 거기서 생산된 것이 뭐 저희 같은 아틀리에 사무실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틀리에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대형 조직이 아틀리에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대형 조직이 생산하는 거를 좀 생산해서 그런 지식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되는 거고 이제 정림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설계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성격으로 생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지향점을 갖든 지향점을 가지면 그게 경쟁력이 되잖아요. 대개는. 그러니까 조금 그 조직 설계라는 말을 뭐 이번에도 꺼낼지 모르지만 만약에 꺼낸다면 그게 그냥 보니까 조직 설계다가 아니라 생성되는 요소로서의 조직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요즘처럼 어떤 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새로운 도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화두들이 많은데 이럴 때 그러면 그런 대형 조직들은 도시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 저희는 월요일이면 그런 얘기 종종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조직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또 세상과 나누는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성향, 기질 이런 게 보다 분명한가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공간이 그랬던 것 같고 그 당시 월급이요. 그때 건설 회사들이 보통 월 40만 원에서 42만 원 이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 공간이 한 17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들어가기 전 해에 정림이 2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해에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3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1년 차 사이가 한 2만 원씩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6년 차 이 정도로 그냥 신입사원 들어가면서 바로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건설회사에 비하면 또 여전히 한 10만 원 이상 작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약간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 문화 같고 이게 뭔가 우리 기질은 이거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뭐 정림은 굉장히 이렇게 약하고 부실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공간은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고 또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렇게 우리 또 이거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후발주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느낀 것도 그랬고 물론 이제 그건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통 설계 사무실들은 다 이런 거야 라든지 뭐 월요일 날 출근해서 토요일 날 퇴근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정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림이 제일 먼저 격주 토요일 휴무제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막 이렇게 맞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이렇게 균형 잡혀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정림이 제가 이렇게 막연히 느꼈던 그런
차별화된 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실제 그때는 이제 공간도 이제 장세형 체제로 옮겨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약화된 면도 있고 또 계속 그 건축상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계속 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누구의 어떤 작품이고 뭐 이런 식의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직이 만든 성격은 좀 모호한 점은 있지만 그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정림도 충분히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런 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공간의 강점은 뭐고 원도시 강점은 뭐고 뭐 정림의 강점은 뭔가라고 할 때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월급을 많이 줬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구성원들에 대한 이렇게 존중과 이렇게 함께 해가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조직 문화를 만든 거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드는 또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조찬원 씨가 그 하여튼 실장으로 있던 그분이 이제 연대 나오고 카네기 멜론에서 이 컴퓨터 관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캐드실을 지휘하고 있었고 캐드실이 따로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89년에 이제 제 바로 밑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하나씩 실로 교육을 시켜서 그 한 명을 이제 설계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캐드를 못해요. 아무튼 그 이후로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한 대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퇴사할 때쯤에는 뭐 거의 이제 아리스캐드를 그 당시 썼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캐드실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구조 도면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백은도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워드로 글씨를 쫙 치면 그게 이제 도면으로 전환되는 구조 계산 리스트들을 쫙 그냥 치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하는 거였고 이제 글씨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도면 하면 이제 뭐 현상공학으로 무슨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투라인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일들이 이제 그냥 자동으로 그려진다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캐드실에서 주로 하고 있었던 분위기였고 캐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89년에 첫 컴퓨터가 각 실로 이렇게 신입사원과 함께 배분이 되면서 주로 신입사원이 맡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위에는 계속 안 하고 있고 뭐 이런